6강 시작하겠습니다. 출제 키워드 8이고요. 29쪽 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계속 품사하고 관련해가지고요.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역시 이제 제시문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특성과 구별하는 방법을 주고 나서 선택지에 여러 문장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번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국어에서는요. 한 문장에서 풀이해주는 말 쪽에 2개 이상의 용언이 한꺼번에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능하죠. 그래서 그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본용언, 그 다음에 본용언 뒤에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거, 말 그대로 보조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 보조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쓰일 수가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집에 가고 싶다 했을 때 얘도 용언, 얘도 용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고는 본용언. 쉽다라는 것은 그런 소망이나 바람을 더해주는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보조용언은 혼자 쓰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본용언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집에 쉽다 이런 것들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보조용언의 특성이니까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우선은요. 용언이 2개 이상 연속해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용언은 무조건 본용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용언을 가지고 묻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리고 바로 이 2번째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이거나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는 보조용언이거든요. 2번, 3번 보고 마저 한번 점검해 보죠. 자, 보세요. 일단 2번에 2번째 이하의 용언이 보조용언일 때는 이런 거죠. 우리 방금 전에 집에 가고 싶다 해서 봤던 것처럼 2번째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그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랬을 때 그는 나를 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이때 한다는 보조용언이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2번째 예문이요. 사과를 빨리 먹어 버려라고 했을 때 먹어 빼고 사과를 빨리 버려라고 했을 때 말이 되기는 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문장이 성립되기는 하는데 먹어 버려라의 버려라와 그냥 버려라는 의미가 같지 않아요. 그죠? 사과를 빨리 먹어 버려라의 버려라는요. 먹는 행위를 끝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그냥 버려라라고만 쓰게 되면 사과를 쓰레기통에 내던지거나 쏟거나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째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원래 본 용언과 함께 쓰였을 때의 의미와 달라진다면 그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럴 때 본용언으로 쓰일 때의 의미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의 의미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인이라면 잘 보세요. 먹어 버려라의 버려라와 그 다음에 그냥 버려라가 적어도 의미가 같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2번째 이하의 용언이 뭐인 경우도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본 용언일 때도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2번째 이하의 용언만으로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면서 원래 문장에 쓰인 뜻과 달라지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본 용언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휴지통에 박스를 접어서 버려라의 버려라와 그 다음에 그냥 휴지통에 박스를 버려라 둘 다 뭐예요? 쓰레기통에 내던지거나 쏟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어서 버려라의 버려라나 그냥 버려라나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본용언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1번에 나와 있던 거 생각해 보았다의 보았다는 뭐가 되겠어요? 해결책을 보았다. 그죠? 생각해 보다라는 건 시도고 해결책을 보았다는 문장이 어색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의미로 해결책을 보았다라고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았다는 시도의 의미고 그냥 보았다는 시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그죠? 문제요.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1번 보시면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영수는 쓰레기를 버렸다. 말 되고요. 주워서 버리는 거나 그냥 버리는 거나 버린다의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둘 다 본용언이 되는 거죠. 2번은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척한다. 말 안 되니까 얘는 보조고요. 그 다음에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본다.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죠. 일상적으로 말 안 돼요. 얘도 보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간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얘도 보조용언입니다. 정답 1번이라는 거 금방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품사와 관련해가지고요. 출제 키워드 9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용언과 관형사를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짝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앞에서 그죠? 용언에
그죠? 어말 어미 중에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가 있다고 했죠. 그런 어미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성어미. 근데 이런 전성어미가 붙어서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앞에 했던 거 먹다의 먹에다가 는 같은 게 붙으면 먹는 물 해서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관형사라는 품사 자체도 원래부터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원리도 물론 제시문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시문에 설명이 나와 있어도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체언을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나서 이것이 용언인지 아니면 관형사인지 이런 것들 구별하는 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관형사는요. 기본적으로 용언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용언은 가변어지만 관형사는 불변어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원래부터 체언 꾸미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 헌, 이, 그, 저, 갖은, 온갖 이런 것들 그죠? 형태가 고정돼 있으면서 언제나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언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변어죠. 그래서 기본형이 있고 다양한 어미 결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자, 이제 용어 의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전성어미는 성질이나 기능을 바꿔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것은 얘가 붙었을 때 관형사처럼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문장에서 체언을 꾸미는 기능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먹다를 먹고로 활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품사가 동사인 것처럼 먹는이라고 활용해도 품사는 여전히 동사인 거죠. 다만 는이 붙어서 기능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죠. 보세요. 그러면 가변어라는 특성 활용하면 먹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먹다란 기본형이 있으니까 먹으리라고 활용한 거 당연히 동사고요. 얘도 가다, 흐르다, 파랗다, 새롭다라는 기본형이 있고 다 활용을 한 거기 때문에 동사, 얘도 동사, 얘는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번 시간에 처음 했는데요. 다른 말로 관형사형 어미, 관형형 어미라고도 하고요. 자, 어말 어미 중에서 결합했을 때 관형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관형사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형사처럼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먹는 물 했을 때 제가 이미 예로 여러 차례 들었던 거죠. 는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뒤에 나오는 물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관형사처럼 기능을 바꿔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갈 했을 때에도 가다의 가에다가 리을 붙어서 어떤 사람, 갈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죠. 이때 는이나 리을 같은 애들을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고요. 어미 결합해서 단어의 형태와 기능만 바뀌었을 뿐 원래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뜻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여전히 뭐예요? 동사라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 기준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 즉 이런 거죠. 체언이 있고요. 이것을 꾸미는 단어 그죠? 밑줄 치고 품사를 물어봤을 때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부터 파악한다. 다를 붙인 기본형이 있고 활용 가능한지 즉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변어라면 용언, 동사나 형용사 중 하나일 거고요. 여기서 동사, 형용사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죠? 니은, 는 결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용언이라는 거 확인만 되면 니은이나 는 같은 거 붙여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형태가 고정돼 있으면 불변어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문제 해볼게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순서만 잘 지키면 되죠. 이 정도 설명 나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 나오는 형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건데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관형사 등이 관형어, 체언을 꾸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품사가 다른 거니까 그럼 뭐예요? 체언을 꾸미는 애들이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거나 관형사 자체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죠.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다 이불을 꾸미고요. 그죠?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그러면 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기본형,
길다가 있고 여기에 니은 붙여서 활용을 한 거니까 용언 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활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저, 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형태가 고정돼 있습니다. 불변어이면서 체언을 꾸미는 거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기준만 잘 잡으세요.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정 설명이 나오고 나서 체언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뭐 품사를 물어볼 때 뭐부터 파악하라?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그래서 가변어라면 품사가 용언의 범주에 있는 거고 불변어라면 당연히 관형사밖에는 없는 겁니다.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자, 출제 키워드 10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품사 파악하는 것에서 마지막인데요. 통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 왜 일상적으로 통용이라고 하게 되면 두루두루 쓰이는 거, 그죠? 뭐 널리 쓰이는 걸 통용이라고 하는데 개념은요.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맥락이나 문법적인 형태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품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는요. 이걸 다 외웠다는 전자의 출제를 했는데 지금은요. 역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의 특징이라든가 각각의 품사로 나타날 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준 다음에 선택지의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확인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보세요. 1번에 의존명사와 조사로 쓰이는 범주들이 있는데 우리 이거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언들은요. 요 성격은 이해하고 있으면 편해요. 뒤에 기본적으로 조사가 결합해서 문장으로 쓰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사가 아니라 명사, 대명사, 수사죠.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체언 주고 나서 뒤쪽에 뭔가 붙어있는 것이 품사가 뭔가 물어볼 때는 체언 뒤에 붙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조사일 거고요. 역으로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조사가 붙어있는데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품사를 물어볼 때는 기본적으로 얘는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의 범주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왜 의존 명사는요. 명사 중에서 앞에 꾸미는 말에 도움 없이 문장의 맨 앞에 쓰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꾸미는 말이 길에서만 쓰이는 것을 우리가 의존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거 대로만큼 뿐이 용언의 관형사형 이제 용언의 관형사형이 뭔지 알잖아요.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음이 붙은 거죠. 그런 거 붙었을 때 자 그때는 뭡니까 의존명사. 그 다음에 체언 뒤에 결합돼 있을 때는 조사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이제는 준다고요. 그러면 들은 대로 했을 때 관형사형 뒤에 나왔으니까 의존명사 것이라는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 얼마나 편해요. 그 다음에 숨소리가 들리랬을 때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뒤에 붙었으니까 의존명사 무명만큼 했을 때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죠. 외울 필요 없이 설명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뿐 했을 때 역시 관형사형 뒤에 나왔으니까 의존명사. 그 다음에 이것뿐 했을 때 대명사 체언 바로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의 난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졌다고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명사와 부사의 범주로 움직이는 것들 설명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그저께 내일 모레 어제 오늘 지금 정말 정작 진짜 참말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가로 세로에다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나 어떤 참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들. 물론 이제는 이런 어휘들을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조사와 결합되어 있을 때는 명사,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되어 있지 않고 용언을 수식할 때 우리 왜 용언을 꾸미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였었죠. 그래서 부사다. 자, 그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거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조사 붙었으니까 명사고 조사 없이 가로 내졌다. 용언 꾸미니까 부사고 그 다음에 오늘 다음에 이라는 조사 붙었으니까 명사고 언제 한다고 오늘 한다고 해서 용언 꾸미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설명 보고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암기할 부분 아니에요. 3번의 대명사와 관형사 한번 보죠. 관형사는 단어 자체가 체언을 꾸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
이그 저 등이 조사와 결합돼 있을 때는 대명사, 조사와 결합돼 있지 않으면서 체언 수식할 때는 관형사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를이라는 조사 붙어 있으니까 대명사, 그 다음에 조사 없이 어떻게 어떤 마음, 그 마음에서 체언 꾸미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죠. 괜찮고요. 그다음에 4번에 수사와 관형사. 앞에서 제가 품사 설명할 때 한두 수개념과 관련된 관형사 말씀 가볍게 드렸을 텐데 요거는 조금 암기 포인트 하나 잡고 가죠. 우리 왜 수개념 1, 2, 3, 4와 관련해 가지고요. 1, 2, 3, 4와 관련해서는요. 수사와 관형사의 형태가 아예 달라요. 얘는 기억해두면 편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은 수사인데 관형사는 한, 두, 서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관형사라고 하기도 해요. 다만 관형사기 때문에 얘네는요. 하나, 둘, 셋, 넷과 다르게 언제나 체언 앞에서만 쓰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 우리 두 사람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죠? 생각하시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5, 6 이후 부분에 여기부터는 수사와 관형사의 형태가 똑같아요. 1, 2, 3, 4와 관련해서는 다르지만 5, 6 개념에서는 수사와 관형사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되죠. 이를테면 수사로 쓰일 때는 체언이니까 뒤에 뭐가 결합돼 있겠어요? 조사 결합돼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조사 결합돼 있지 않으면서 뒤에 체언 수식하면 관형사겠죠. 얼마나 편해요? 설명 보시고 5 다음에 서수격 조사 2다 붙었죠. 조사 붙었으니까 체온 중에 수사고요. 몇 잔, 5잔에서 지금 조사 없이 잔이라는 체온을 꾸미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설명 보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아예 좀 기억을 살짝 해두시면 상당히 편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5번은 암기 포인트 있습니다. 적 붙은 말들은 얘가 품사가 그죠? 명사로 쓰이거나 관형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여요. 물론 이것도 설명 주기는 하는데 그럼 보세요. 명사로 쓰이면 뒤에 조사 결합도 있겠죠. 관형사로 쓰이면 명사 결합 없이 관형사가 뭐 하는 애예요? 체온 꾸미는 애겠죠. 부사면 용언 꾸미는 애죠. 그러면 비교적이라고 적 붙은 말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미사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비교적인 하게 되면 비교적이다 비교적인 해서 서수격 조사 이다가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 그 다음에 어떤 연구, 비교적 연구, 체험 꾸미니까 관형사고요. 어떻게 쉬운, 비교적 쉬운이라고 해가지고요. 용언 꾸미니까 부사가 되는 겁니다. 적 붙은 말은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나고요. 물론 적 붙은 말이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것도 설명을 기본적으로 주니까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그죠? 예전에 문법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편할 거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요. 암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세요. 다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적이 붙은 말이 조사와 결합되어 있으면 그랬을 때 조사를 요런 예문에서 이게 인이라는 게 서수격 조사이다니까 제시문의 설명대로 조사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 그러면 이거는 명사구나 이런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기라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특히 품사의 통용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요. 체언과 조사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품사 구분할 때 조사가 결합돼 있으면 체언의 범주에서 품사를 구분하면 되는 거고요. 자, 앞에 거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거 보세요. 잘못입니다. 서수격 조사 이다 붙었으니까 얘는 뭐예요? 명사. 그 다음에 잘못 적용해서 뒤에 용언 꾸미니까 부사죠. 그죠? 어쨌든 명사라는 거 몰라도 체언 중에 하나고 부사니까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도착하는 대로라고 해가지고요. 관형형 뒤에 나왔으니까 체언 중에 하나 의존 명사고요. 그다음에 겉 뒤에 붙었으니까 명사 뒤에 붙으면 조사죠. 그죠? 앞에 거 보면서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적 붙은 말 나와 있고요. 비교적 뭘 꾸며요? 편리한, 교통을 꾸미는 게 아니라 비교적 편리한 용언 꾸미니까 부사고요. 얘도요. 비교적 낮은 에서 용언 꾸미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같은 거 3번이고요. 네, 4번은요. 어떤 사과, 이 사과 해가지고 관형사.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이그저의 조사 붙어 있으면 요거는 뭡니까?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보다 같은 거. 나보다, 너보다 해서 얘도 조사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조사 붙어 있으니까 체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대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그냥 요렇게만 물어봤지만 이제는 방금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 이거 설명으로 주고 나서 적용하는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6강 마무리 하고요.
다음 차시 수업 때 이제 형태론 부분은 한번 마무리하고요. 통사론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꼼꼼히 복습하시고 질문도 해주세요.